좋은 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도 이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건강기능식품의 선택과 효능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대분류로 영양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제로 법률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정의된 것들이 있고,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있고, 과체 가공식품 및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 것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고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의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기능성 등급의 영양소 기능, 생리 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기능성이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영양소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리 활성 기능이 있는데 생리 활성 기능은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해서 1등급으로 갈수록 근거 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을 때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기능성 등급 다시 살펴보면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뭐뭐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이렇게 그 표기가 되고, 생활성 기능 1등급은 뭐뭐에 도움을 줌, 2등급은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함,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을 살펴보면 제출된 기능성 자료가 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를 나타내며 확보된 과학적 근거 자료의 수준이 과학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생리활성 기능은 제출된 기능성 자료가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 유지 개선을 나타내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서 저도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들 위주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위주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런 성분들을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구글에 검색창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이라는 검색어를 넣으시면 이러한 문서가 검색이 됩니다. 이 문서는 2016년에 작성된 것이고요. 조금 살펴보면 고시된 원료, 영양소, 기능성 원료가 정리되어 있고, 개별 인정된 원료는 기능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 뼈 건강을 살펴보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나열된 것이 CMO, 함유, FAC, N-아세틸 글루코사민, MSM, 가시오아피, 강황 추출물, 글루코사민, 닭가슴, 연골, 분말, 로즈힙, 보스웰리아, 비즈왁스, 알코올 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이 중에서 보스웰리아가 요즘에는 TV에 선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건이 조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최신 그 문건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식품안전나라에 들어가셔서 검색어로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치시면 최신 인정 현황 같은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부분은 멀티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양소이기도 하고 가장 영양소이고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 타이틀을 면역증강 클리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셔서 크게 진단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면역력이 왜 떨어졌을지 이제 살펴보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관여하는 미량 영양소를 이렇게 살펴보면 패소젠이 들어왔을 때 innate immune response, inflammatory response, adaptive immune response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들로 나열된 비타민 미네랄들이 거의 대부분의 비타민 미네랄들이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알 수 있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면역력 관리 와중에 기사 작업했던 것인데 생각보다 미량 영양소 결핍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식습관으로 미량 영양소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지 기사 작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를 숨겨진 기아, 히든 헝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아연, 철분 등의 미량 영양소 결핍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2015년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 발표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 5개를 꼽았고 칼슘은 권장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70%, 비타민 C는 57%, 비타민 A는 45%, 리보플라빈은 40%.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런데 그러면 한국인에게 이 5가지만 부족하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5개만 거론되는 이유는 실제로 통계청에서 통계 조사하는 영양소가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돼 있는데 칼슘, 인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민, 나이아신, 비타민 C 이렇게 조사하는 영양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는 여기에 보도되는 것보다 조사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가이던스를 드리려면 우리가 영양소의 섭취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권장 섭취량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Recommended Nutrient Intake. 이것을 다른 말로는 RDA, Recommended Daily Allowance 또는 DV, Daily Value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죠. 이것이 그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왜냐하면 권장 섭취량은 우리가 이것만 먹으면 충분해 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이 정도만 먹으면 충분해가 아니라 이 정도만 먹으면 98%의 인구는 결핍될 위험에서 벗어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2%의 사람들은 부족할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섭취하려면 권장 섭취량보다 조금 많은 충분 섭취량을 먹어야 되는데 이 충분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명확하게 다큐멘테이션 된 것이 된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 이 섭취량을 넘어가게 되면 영양소가 유해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혈중 농도로 살펴보면 디피션시 결핍의 수준에 있는 것과 마지널한 수준에 있는 것과 옵티멀할 때 생리활성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연구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비타민 C의 혈중 농도를 봤을 때 탑 쿼타일 4분위수로 나눴을 때 높은 4분위수와 바텀 쿼타일을 비교하면 바텀 쿼타일에 비해서 탑 쿼타일의 경우에는 렁캔서나 호흡기계 질환, 감염성 호흡기계 질환이라던가 모탈리티가 현저하게 개선되는 그 트렌드 개선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은 비타민 C를 먹어서 이런 효과가 나왔는지를 본 게 아니라 혈중 농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혈중 농도는 뭐 영양제로 먹든 음식으로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을 먹든 그거 다 합해서 혈중 농도가 높을 때 건강상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제너럴 파퓰레이션으로 봤을 때 26,000명에서 혈중 농도가 한 30에서 40 정도 될 때 사망률이 최저가 되었고요. 하스피탈라이즈 페이션트에서도 마찬가지로 30에서 40 정도 될 때 사망률이 최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40 정도가 혈중 농도를 사망률에서는 가장 좋은 농도라고 이 두 개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 D가 정상적인 칼슘 대사를 위해서는 20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역력 등등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위해서는 한 30 이상이 좋겠다고 해서 30 이상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비타민 D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토이민 디지즈나 심한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비타민 D를 한 60까지도 맞춰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저희 처음에서 NK셀 액티비티라는 면역력 지표로 봤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 될 때 NK세포 활성도가 가장 좋았고요. 그러면 이 농도를 어떻게 맞추냐? 이 연구에 살펴보면 한 매일 2000 IU 정도를 보충하면 한 30에서 40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물론 이제 이 연구도 그 해석될 때는 개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D 먹지 않았는데도 한 20 중반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00만 보충하셔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7, 8년 전에 홈쇼핑에서 브라질 너트가 굉장히 핫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가 그 방송계 홈쇼핑을 주름 잡았던 이유는 이게 브라질 너트가 셀레늄이 많이 포함된
그 견과류였기 때문이고 셀레늄은 암 예방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셀레늄 보충을 위해서 브라질너트를 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뿐만 아니라 중금속 발암 물질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셀레늄의 최적 혈중 농도를 확인했던 연구는 미국에서 13,000명을 12년간 추적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모든 원인 사망률이 셀레늄 혈중 농도 한 130에서 150 사이일 때 최적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것을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나눠봤을 때 암의 경우에는 셀레늄 혈중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커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셀레늄 혈중 농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당뇨병 고지혈증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커스 모탈리티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 암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셀레늄이 글로벌 메실레이션, DNA 글로벌 메실레이션을 증가시켜서 메실레이션이 증가되어 있으니까 마치 DNA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레디에이션 해저드나 산화 스트레스가 왔을 때 DNA가 안정적으로 프로텍션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를 안정시키는 농도가 한 120 이상 최적 농도, 사망률 관점에서 최적 농도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상 범위는 한 70, 60에서 70 정도로부터 정상이라고 우리나라는 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이상이면은 셀레늄이 여러 가지 엔자임에 들어가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셀레늄 복용 시 DNA 손상이 예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여성과 와일드 타입인 여성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림프구에 항암제를 처리했더니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DNA 손상이 60%가량 발생했고 와일드 타입에서는 대략 40%가량 발생했습니다.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사람들에게 셀레늄을 복용시키고 나서 또 같은 실험을 했더니 DNA 손상이 약 40%로 와일드 타입에 비견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셀레늄 복용이 DNA 손상을 예방해서 궁극적으로 암 예방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아날리시스에서도 셀레늄이 암 예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자, 영양제 조언을 드릴 때 저는 셀레늄 관점에서는 이 성분을 잘 보실 것을 많이 권고드립니다. 유기셀레늄과 셀레늄이 영양제에서 사용되는 성분은 유기셀레늄과 무기셀레늄으로 나뉘는데요. 유기셀레늄에는 셀레늄 메티오닌, 시스테인, 셀레늄 함유, 건조, 효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유기셀레늄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게 셀레늄 메티오닌인지 메티오닌인지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무작위적으로 인코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체내 근육 등과 같은 조직에 셀레늄이 과잉으로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체내에 셀레늄 중독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항산화, 해독작용 등등 셀레늄의 유용한 효과를 얻으려면 이런 물질이 대사돼서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유리돼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로 바뀐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 섭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기셀레늄은 아셀렌산 나트륨, 셀렌산 나트륨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대사 과정 한두 단계만 거치면 셀레니어스 애시드라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쓰고 남은 매일 사용하고 남은 분량은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중독증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써보면 아셀란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도 혈중 농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음식에서 얻는 셀레늄의 형태는 유기셀레늄입니다. 음식으로서야 어쩔 수 없지만 영양제로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는 무기셀레늄을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영양제 연구에서 아마 이 연구가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50세 이상의 남자 14,000명에게 종합영양제를 멀티비타민을 먹이고 11년 이상 추적을 했을 때 종합비타민을 복용하였던 성인 남성에서 전체 암 사망률 요 그래프인데요. 전체 암 사망률이 줄어들고 2차 암 사망률이 전체 암 발생률과 2차 암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연구를 해석할 때 그러면 종합영양제가 암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 먼저 이 연구에 사용되었던 영양제 성분을 먼저 살펴보실 것을 더 권유드립니다. 이 연구는 센트룸 연구였는데요. 이게 이제 연구에서 사용됐던 그 성분이고 시판되는 그 성분표에다가 연구 지표를 좀 이렇게 써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데일리 밸류를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게 데일리 밸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센트럴의 특징은 데일리 밸류에 거의 근접한 데일리 밸류를 넘더라도 뭐 아주 높지 않고 뭐 맥시멈 해봤자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200%라는 것은. 그래서 센트룸은 일일 권장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고 일일 권장량의 거의 100%에 근접하게 들어있는 굉장히 안전한 영양제고,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암 예방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저는 도출해 봅니다. 그래서 센트룸 연구와 마찬가지로 비타민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연구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암 생존자에서 영양 보조제 사용이 전체 사망률과 재발률을 낮추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여성에서 엽산 복용 후 대장암 위험소가 감소하기도 했고, 영양제에 사용하는 암 생존자의 항력이 높고 생존 기간이 길었고, 여성에서 B6를 50mg 이상 복용했을 때 폐암 위험도가 감소했고, 엽산 B12번 사용 시 브라카 유방암 위험도가 감소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같은 영양제를 사용했는데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던 연구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C의 위험성을 시사한 연구로 멀티비타민 사용 시 여성에서 유방암 위험성이 증가했고, 흡연자에서 베타카로틴이 폐암 위험도를 증가시켰고, 이 연구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죠. 그리고 B6, B12가 남성에서 폐암 위험도를 30에서 50% 증가시켰고, 유방암 항암 치료 중 비타민 A, C, E, 카로티노이드, 코엔자임 Q 사용이 재발 위험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비타민 B12번이 생존율을 악화시켰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이제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사화된 것들을 찾아보면 비타민 B12번이 높으면 혈중농도 높으면 사망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 투석 환자에서 보고가 돼서 엽산, B6, B12 보충제를 병용하면 신장 기능이 급속히 낮아지고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사고 발생이 증가한다는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백혈병 암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 비타민 B6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럼 이제 백혈병 환자한테서는 B6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굉장히 모순되는데, 이 하이코민주라는 이 주사 많이들 아실 겁니다. 와인 주사에 사용되는 성분이고, 이 주사의 효능 효과에 보면 암 및 외상에 의한 신경통, 암 신경통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또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악성 종양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됩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원카본 메타볼리즘에 있습니다. 원카본 메타볼리즘은 피리미딘계의 염기가 생성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이 경로에 폴레이트, 비타민 B9번, B6번, B12번이 조효소로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영양소가 과잉 섭취되었을 때 이 핵산의 생성이 증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항암제 중에서 메소트렉세이트는 이 경로를 단절시켜서 이 핵산의 생성이 억제됨으로써 이제 항암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완전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왜 그 선생님들께서 인지되어야 되냐면, 시중에 유행하는 영양제 중에서 이렇게 비군이 강화된 영양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영양제도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고 가성비가 좋은 영양제거든요. 그런데 성분을 살펴보시면 이게 데일리 밸류, 일일 권장량 성분 기준치에 대해서 과잉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보이시죠? 비타민 B1번, 2번, 나이신 판토텐산 B6번, 엽산은 다행히 과잉되지 않았는데 B12번의 경우에는 70배까지, 일일 권장량의 70배까지 과잉이 된 영양제입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B군이 과잉된 영양제, 이 영양제는 일일 권장량의 100% 이내로 들어있는 멀티비타민 미네랄에 B 컴플렉스가 더해진 격이거든요. 이런 게 유행하고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을 태워서 ATP로 전환시키는데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도 돌고 이러는데, 이 과정에 비타민 B군이 조효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량을 투여함으로써 세포를 이런 영양제로
이런 영양소로 리플리션 시키면 에너지를 돌리는 효율이 증가돼서 피로감이 개선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양제를 먹고 피로감이 개선됐어 그러면서 인기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널리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양제가 비군이 과잉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카본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암의 관점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공부하면서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공부하면서 안전하게 어떻게 고를 것인가 하면서 제 주관적인 그 기준을 세워 보았는데요. 저는 매일 평상시에 복용하는 멀티비타민 미네랄은 일 권장량의 100% 이내인 것으로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컴플렉스가 더해진 것도 있는데 더해진 것을 늘 사용하기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RDA 100% 이내인 것에다가 피로한 날 비컴플렉스를 일시적으로 뭐 운동을 더 많이 하거나 피로감이 더 누적된 날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셀레늄 성분 살펴보고, 그리고 유기농 천연 영양제의 경우에는 정의상 유기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기셀레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셀레늄 중독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휴학기를 갖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타민 E 성분은 D알파 토코페롤이 생리활성을 띠는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DL-알파 토코페롤보다는 D알파 토코페롤을 좀 골라볼 수 있고요. 부형제로서 텔크가 포함된 영양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예시로 드린 센트룸이나 그 다음번 영양제도 마찬가지인데, 텔크는 사실 베이비 파우더 성분이어서 존슨앤존슨에서 요거 사용했다가 난소암 위험성 높아져서 이제 배상 판결에서 존슨앤존슨이 졌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 부형제가 영양제에 텔크가 들어가면 이거를 계속 먹는 게 정말 과연 안전한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영양제를 복용 중이라면 휴약기를 갖는 것을 권유를 해보고, 보통 비군이 강화된 영양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군은 비컴플렉스 같은 것은 피로한 날 위주로 드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멀티비타민 미네랄 복용 중에 따로 더 복용해도 좋은 것은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이 정도 추천드리는데요. 눈 영양제의 경우에는 멀티비타민 미네랄 경우에 비타민 A, 유도체, 베타카로틴 이런 게 적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눈영양제를 포함시켜도 좋겠고, 한 100%까지 들어가 있으면 눈영양제를 넣으면 이게 다 비타민 A 유도체이기 때문에 비타민 A가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쌓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 A가 과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또 고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식사를 통해서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미량영양소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식습관이 건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고, 그렇다면 식습관에 대해서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식습관을 개선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만약에 식습관을 개선할 만한 여유가 없다면 영양제를 단기간 사용해 볼 수 있겠다고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면역력 영양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폴리감마글루탐산, 베타글루칸, 프로폴리스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하이도스로 사용했을 때 로우도스나 플라시보에 비해서 NK세포의 셀 톡시시티가 NK셀 사이토톡시시티가 증가했고요. 동물 모델 쥐에서 멜라노마 이식해서 만든 것에서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쳤을 때 폴리감마글루탐산을 같이 넣으면 그 항암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는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폴리감마글루탐산과 베타글루칸을 같이 써봤을 때 폴리감마글루탐산의 경우에 베타글루칸이나 컨트롤보다 NK셀 사이토톡시시티가 훨씬 더 증가되는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베타글루칸의 경우에는 폴폭스를 항암 치료할 때 같이 썼더니 호중구 감소증이나 오럴 뮤코사이티스, 다이아리아 발생 위험성을 낮춰준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면역력 영양제의 성분으로 유명한 것들이 폴리감마글루탐산과 베타글루칸인데,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물질들이 팸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폴리감마글루탐산은
바실러스 subtilis가 발효할 때 만들어지는 끈적끈적한 물질이라서 식품 첨가물로 원래 많이 사용됐던 물질인데요. 이거랑 이제 베타글루칸은 곰팡이 균사에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러 패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세균이 침투할 때와 같이 어떤 면역학적으로 준비된 태세를 갖추기 때문에 이제 항종양 면역력도 같이 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내미생물이 면역 반응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서 장내미생물과 연관해서 면역력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공부하긴 하지만 영양제 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 영양제 관련해서는 청국장이나 된장, 낫또 같은 것들을 먼저 섭취해서 폴리감마글루탐산 섭취해 보거나 아니면 버섯, 귀리, 현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베타글루칸을 먼저 섭취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알아두실 점이 지역과 지역의 식물군에 따라서 구성 성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항세균, 안티마이크로비얼 이펙트가 있고 부작용으로는 알레르기와 습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폴리스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를 그 인실리코 스터디라고 해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코비드 19과의 관계를 봤더니 이런 프로폴리스에 포함된 물질들이 코비드 19 활성을 억제할 수 있겠다는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제가 사실 더 많이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여기까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